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책은 샬럿 조코백의 가만히 앉다입니다. 이 책은 가만히 앉는 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행위임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가만히 앉아 관찰하는 내가 이미 텅 비어 있음을 알고 삶의 매 순간에 그 상태를 경험할 것을 권합니다. 고요히 앉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릴 때 바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벗어나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균형을 갖게 됩니다. 1960년대 샬럿 조코백은 불교의 선사상을 받아들이고 참선 수행을 안내하며 미국의 정신적 스승이 됩니다. 이 책이 바로 그녀가 스승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한 법문집이며 현재는 절판된 책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뼘의 공간에 고요히 앉는 순간 당신의 일상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가만히 앉는다는 것. 우리 집 개는 아침을 먹지 못할까봐 걱정할지는 모르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깨달음에 도달한다거나 해탈한다거나 충만해진다거나 걱정 같은 것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는다. 조금이나마 먹을 것이 있고 잠시나마 예뻐해주면 삶에 만족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우리에겐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어 자신을 많은 문제 속으로 들여보낸다.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에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이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인 자체 인식 능력은 오히려 우리를 몰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누구나 삶의 어떤 지점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당혹스러우며 숨 막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 잘 살고 있을 때도 그 시간이 그저 순간이라 여기고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걱정한다. 개인사에 의지하면서 삶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지닌 채 우리는 성년기에 도달한다. 만약 당신의 삶이 지금 있는 그대로 이미 완벽하고 전체로서 완성되었다고 말한다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내면에 있는 뭔가는 우리 삶이 어떤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이 그보다 더 복잡한 퍼즐이라는 것을 찾아내려는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기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퍼즐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맨 처음 단계는 외부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 더 큰 차와 더 좋은 집을 가질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휴가를 떠난다면, 또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상사만 만날 수 있다면, 더 빠져들게 만드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에 빠져 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이것만 된다면, 이것을 야금야금 소비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아니면, 저것이라도 갖는다면 내 삶은 정말 잘 나갈 거야.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어떤 상태에서는 누구나 이것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소비한다. 관찰 대상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이런 소소한 사안이 모여 전체 삶을 이룬다. 몸이나 마음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것은 객체가 되고 당연히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제한되어 있는 뭔가를 갖고 한계 있는 어떤 것을 찾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다가 결국에 당신을 가엾게 만드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우리 모두는 아주 오랜 세월 삶을 틀에 박힌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흘러왔다. 거기에는 나도 있고 상대도 있다. 이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한다. 우린 전 생애를 통해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사람과 사물, 사건을 살피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 기쁨을 줄지에 따라 피하거나 받아들인다. 예외 없이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 이때 우리는 삶에서 분리된 채 존재하게 된다. 매일매일 생활을 바라보며 분석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곳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 일이 내게 기쁨을 줄까? 과연 편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멀리 도망쳐야겠지? 아침부터 밤까지 이리저리 살피느라 바쁘다. 우리의 친절하고 상냥한 겉모습 이면에는 엄청난 불안이 있다. 만약 누군가의 표피를 긁어 벗겨낸다면 두려움과 고통, 미쳐 날뛰는 불안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살짝 덮고 가리는 법을 터득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과식하고 과음하고 과로한다. 텔레비전도 너무 많이 본다. 기본적으로 잠재해 있는 존재의 불안을 덮고자 항상 뭔가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산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행동 양식은 더욱 나빠지고 또 나빠진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서도 제한적인 관점에 갇혀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느라 그렇게들 애쓰지만 그럴수록 고통의 막을 두를 뿐이다. 삶의 여유와 환희, 유장함은 다 가버렸다. 삶과 반드시 엉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삶은 우리 앞에 냉혹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행이 필요하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삶에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삶을 가리고 있는 신기루를 뚫고 삶과 대면해야 한다. 수련하는 것은 삶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사이의 틈새를 막는 일이다. 오직 우리와 대상이 하나 되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깨달음은 당신이 도달할 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은 무언가의 부재다. 우리 삶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다. 깨달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수행은 개인 각자가 이뤄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 대신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이다. 따라서 참선처럼 수련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삶의 문제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 깨어나기 시작하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른다. 예전에는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이 열리면서 환희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수행을 받아들이게 된다. 참선을 통해 온 정신을 차려 생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참선은 천년을 이어져 왔고 그렇게 자리를 틀고 앉아 있음으로써 이를 천천히 풀어왔다. 참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신 나간 일도 아니다. 참선은 대지에 안착하는 일로 아주 실용적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자질구레한 일상생활에까지 연계되어 있다. 우리에겐 꽉 막힌 부분이 있어 기본적으로 광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선은 바로 그런 광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찾기다. 잘 앉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참선을 익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그 무언가를 하려면 마음을 내어야만 한다. 우리는 앉아있는 동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바쁘고 혼란스러운 마음과 함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모두 미친 듯이 날뛰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균형을 갖도록 애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밝고 균형 잡혀 있을 때 마음이 열린다. 그 어떤 생각에도 얽매여 있지 않을 때 비로소 균형을 이루고 사물을 명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순간 우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실감하게 된다. 결국엔 우리 자체가 무한히 확장되고 경계도 없는 대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남은 생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활한 그곳까지 스스로 열어 발산하는 것이다. 현실과 맞닿는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이런 기회는 타인에 대한 자비를 불러내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준다.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산다. 다르게 일한다. 사람들과도 다르게 관계를 맺는다.
참선은 인생 전체에 걸친 공부이다. 그저 하루 30-40분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생활 전체에서 수련하는 것이다. 생각에 이름표 붙이기. 일단 가장 좋은 자세를 만들어 그저 거기에 앉는다. 이때 자세는 균형 잡히고 편안해야 한다. 그렇게 앉아 참선을 한다. 그저 거기에 앉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모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오직 할 뿐이라는 것과 서로 통한다. 보통 명상할 때는 눈을 감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감고 그곳에 그냥 앉아 있어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종류의 일이 벌어진다. 당신의 왼쪽 어깨는 미세하게 실룩거리고 옆구리는 결린다. 당신의 얼굴에 잠시 머물러 있어 보라. 느껴보라. 다른 곳도 당기는가? 입술 가장자리, 이마가 당기는가? 이제 약간 아래로 이동한다. 당신의 목을 살피고 느껴보라. 그런 다음 어깨, 등, 가슴, 복부, 팔, 넓적다리. 무엇을 발견하든 계속해서 느껴보라. 동시에 호흡을 느껴보라. 들어오고 나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말이다. 조절하려 들지 말고 그냥 느끼라. 우리의 첫 본능은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다. 당신의 호흡을 있는 그대로 단지 머물게 하라. 아마도 당신의 호흡은 가슴 맨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가슴 가운데 가더니 점차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이때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그것마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느껴라. 호흡의 모든 것을 느끼는 한편, 만일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도 함께 듣는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그것도 알아차린다. 당신은 아마도 냉장고가 돌아가다가 멈추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윗집에서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올 수 있다. 그 소리도 그렇게 거기 함께 한다. 이건 모두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이다. 당연히 모두 당신의 현재다. 그것을 경험하라. 함께 머물라. 자, 이제 눈을 떠보라.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3분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다면 이는 기적이다. 보통 1분만 지나도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실상 우리는 현실과 그냥 함께 있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물을 것이다. 당신이 말한 좌선이 이게 전부인가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뭔가 깨달음을 구하려고 한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흥미는 지극히 낮다. 아니, 그보다는 생각에 빠지고 싶어 한다. 모든 선입관을 들이대며 계속 걱정하려고 든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가늠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생을 알기도 전에 생이 흐르는 이 순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렸다.
이 순간을 날려버리고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빠져 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이들, 상사, 최근에 겪었던 두려움,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환상 만들기에 죄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환상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미 잃어버렸다. 생각 속에서 헤맬 때, 꿈꾸고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현실이다. 우리 삶은 우리한테서 탈출해 나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이다. 우리는 앞에서 했던 3분의 오직 할 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왜 그런 걸까?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안다. 물론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 들기 때문이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잘못이 아니다. 그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자신을 규정하려 드는 것이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현실에 대한 접근은 차단된다. 자, 이제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각각의 생각에 이름표를 붙인다. 이는 생각을 분류하는 것으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단지 생각하기 또는 걱정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표를 단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대장처럼 굴려고 하는 그녀에 대한 생각이 난다. 나를 부당하게 대했던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난다. 한 번도 옳게 행동하지 않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마구 몰려들어 분류하는 것이 너무 늦어진다면, 그래서 혼돈스러움 말고는 알아차리기가 벅차다면, 그땐 모든 생각을 어렴풋이 뭉뚱그려서 혼돈이라고 이름 붙여도 괜찮다. 당신이 그 혼돈을 갈래갈래 나누어 생각의 성격을 찾고자 차분히 노력한다면 혼돈 역시 곧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다.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다. 특정한 생각이 수백 번씩 떠오르는 것을 발견한다면 자신에 대해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항상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 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남을 평가하는데 탁월한 사람도 있다. 세세하고 꼼꼼하게 생각을 분류하면 그 생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요히 가라앉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없애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까진 없다. 우리는 생각이 고요해지면 몸과 호흡을 살피게 된다. 계속해서 하고 또 한다. 이 과정은 3번이 아니라 10,000번을 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탈바꿈한다.
이것이 앉아있기란 무엇인가에 해당하는 이론적 묘사다. 참으로 간단하다. 앉아있기에 복잡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생각은 감정을 생산하고 그 감정엔 차츰 동요가 일어난다. 모든 감정적 동요는 마음에서 온다. 그리고 일정 시간 이상 마음이 요동치게 놔둔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우울해진다. 만약 스스로 알아차림을 이용해 상황을 돌보지 않는다면 몸이 나서서 돌볼 것이다. 생각들이 나가 떨어지도록 몸이 도울 것이다. 몸은 이렇게 주장한다. 네가 생각을 돌보지 않겠다면 내가 나서겠다. 그래서 몸은 감기에 걸리게 하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게 하고 위궤양이 일어나게 하는 등 취향에 따라 병을 생산해낸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이 몸의 병을 만든다.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알지 못한다. 걱정하는 욕망이 강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생산해낸다. 만일 정기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다만 그 어려움을 줄일 수는 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과를 맺는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에서 잘못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병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우리에겐 수행거리이며 같은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분류하며 몸속에서 이를 경험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앉아있는 그 자체다. 말로 하면 참 쉬워 보인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두려움이 일어날 정도로 어렵다. 나는 이렇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단지 꽤 오랜 시간 깨어 있을 수 있는 몇몇 사람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생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인지하게 되고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우린 힘과 각성을 얻고 때때로 깨달음의 상태로 살기도 한다. 이 상태는 단순히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미스터리가 아니다. 수행을 막 시작한 사람이 방석에 앉아만 있는 상태로 15분을 버텼다고 한다면 승리를 얻은 것과 다름없다. 그만큼의 평정심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에 이름표를 붙일 때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된다. 이는 우리의 따지고 분별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감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대부분 사람의 발등에 놓인 과제이다. 사실관계로 살펴보면 나라는 것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이를 대하는 핵심은 그것이 비어있고 환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나를 녹여내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비었다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한 바는 그 안에 현실 바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품일 뿐이다. 끈기 있는 관찰로 우리는 개념적인 생각인
나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나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바닥부터 온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는 냉정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주변 상황에 사로잡히거나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이다.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네. 시간은 무엇인가? 시간은 존재하는가? 우리 일상생활이 시간과 시간 없음, 그리고 자아 없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린 시간 없음과 무아와 연결된 관계들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법문이나 음악회 또는 생활 속에 있는 다른 이벤트가 시작과 중간, 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 법문의 어느 지점에서 말을 멈춘다면 그때까지 내가 한 말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문이 끝나면 그 법문은 어디에 있는가? 법문은 없다. 모든 것은 우리 뇌 속에 자취로 남아있으면 그 기억이 무엇이든지 간에 단편적이고 완전하지 않다. 실제 경험의 어떤 부분만 기억될 뿐이다. 이런 일은 음악회에서도 벌어진다. 사실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 전체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과거사는 어디에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관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 즉 우리가 앉아있는 방석과의 관계나 우리의 아침 식사, 사람들, 사무실,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그런 것은 어떠한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져가는 관계법은 이렇다.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적어도 나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관계를 아이스크림 한 접시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 접시는 우리에게 기쁨과 편안함을 주고자 놓여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바라본다. 거기 있다. 내가 너를 골랐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관계를 우려할 때 우리는 좋은 부분을 말하진 않는다. 좋은 부분은 이미 당연시 되어버린 듯하다. 실제 우리가 염두에 두는 부분은 기분이 상한 곳으로 그건 거기에 있지 말았어야 해 라는 뜻을 내포한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라고 말할 때 이는 그냥 성가시다는 것부터 시작해 그보다 훨씬 강한 상태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대체 이 모든 것이 시간 없음이나 자아 없음과는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 과연 진짜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점심을 먹으며 앉아있을 때 아침에 했던 말다툼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다. 어디에 있는가?
저녁 식사.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은 어디 있는가?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진짜일까? 점심을 먹는 지금 여기에는 오직 나의 언짢음만 있다. 아침 식탁에서 벌어졌던 일을 묘사하는 나의 이야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이다. 실제로는 머리와 아픔이고 내 뱃속의 부글거림이다. 그리고 나의 수단은 물리적 에너지로 드러나는 사건의 헌신이다. 육체적 경험의 바깥면, 거기에 실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것이 실제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몇 주 전에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3주 전에 그녀의 남편이 했던 일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 그 이야기도 간신히 할 수 있었다. 내가 물었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남편은 일하러 갔어요. 그 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다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는 그걸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 이야기가 그 말다툼이 존재했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언제 싸웠는데요? 3주 전에요. 어디서요? 그녀는 점점 더 헷갈려 했다. 마침내 그 여성은 분노가 아무런 현실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게 다라면 어떻게 남편을 고칠 수 있겠어요? 지금 핵심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확신에서 벗어나 정교한 시스템과 감정,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마무리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어라.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어넣는데 나 역시 그러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무를 돌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게 만들 뿐이다. 혼돈과 무지의 바탕을 둔 행동은 직접적으로 더 큰 혼돈, 언짢음, 무지로 이끈다. 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무지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단선적인 삶 속에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는 불만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희생자 또는 공격자로 적대적으로 되어가는 듯 보이는 세상에서 산다. 이 단선적인 생활은 그 일은 어제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 있으며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생활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비참함과 불평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 살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그들은 희생자라는 기분에 빠져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 사이에 있는 관계는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그 관계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오직 지적이며 에너지가 충만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만이 우주가 회전하는 고요한 정점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현재의 순간을 마주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사람에게
인생은 폭력적이고 힘들기만 하다. 이런 생활은 좋을 것도 없으니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그럼에도 그런 것은 삶이 아니며 이는 비참함을 창조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 진실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길 거부한다면 우리 삶에 의해 혼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삶이 왜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의아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을 그들의 행동으로 바라본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일정 정도는 그것을 감안하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살피진 않는다. 자선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전체의 극히 일부였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양이 증가할수록 우리 행동도 전환되는데 이는 우리가 짜놓은 틀이나 기억에서 나오기보다 그 순간의 삶 자체에서 나온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경험하고 살아갈수록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특정한 방식 안에서 행동했고 마음을 써왔는지 보게 된다. 몸과 마음에 걸어놓았던 조건을 보게 된다. 우린 모든 사람이 그들만의 방식을 갖고 있다고 직감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무책임할지라도 우리가 그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해야만 할지라도 우리와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든 그 경지에서만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자비는 아이디어나 이상이 아니라 형태는 없지만 좌선 안에서 커나가는 모든 활력 넘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항상 현재다. 이는 우리가 추적해야 하는 것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우리가 있는 그 자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린 어떤 것도 발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붓다가 40년 동안 하시고도 얻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바로 지금 여기이다.